KCC로부터 시작해서 KCC 글라스, 그 다음에 KCC 건설, 상장된 회사 연속해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0.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반대로 129%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영업 손실이 났다는 얘기죠.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3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0.3%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가 10%나 더 높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판매가리비를 조금 줄였다 하더라도 결국 영업이익은 112%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손실은 45억 원이 났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371억 원인데 뭐 급격히 적자로 그렇게 떨어진 거죠. 자, 왜 어떻게 영업이익이 그렇게 떨어졌느냐?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길을 찾아서 가보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스르프 손익 분석 내용으로서 매출에 비하는 매출 재료비는 64.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걸 봐서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거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외주비도 가격이 크게 올랐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2.8%뿐이 증가가 안 했고요. 스루풋 율로는 7.4%, 마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이 23.4% 줄이지 못하고 또 외형도 늘고 뭐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운영비용도 23.4%가 크게 증가해가지고 TOE 생산성이 1 이하면은 적자인데 0.19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적자 82억 6천만 원이 났고 그 다음에 이 하락률은 129%가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37억 원이 더 손실이 났습니다. 이건 역시 재고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그 재고가 69% 좀 증가한 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다 건설자재로 나와 있기 때문에 26억 올랐는데 건설업에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천고 공사를 분석할 때 그 포괄 제공으로 이 개념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248억 원이 증가한 것 두 가지가 다 증가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영업이익이 스루풋 영업이익이 크게 영업 손실이 더 난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주 산업이니까 그 수주 잔액이 중요한데 거기 표현된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수주 산업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그 기간 회계 기간 개념이 없습니다. 아까 그 매출이 그 3분기까지 1조 한 3천억인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 3조 원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이 개념이 없는 일개 그 회사의 공무부 수준 정도의 그 자기 공사관리 정도 그런 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거 계속해서 얘기하지만은 현대중공업 가서 회계 기간 개념이 들어간 이런 양식으로 한 칸만 더 넣어라. 기초잔액에서 그 수주 추가로 계약한 게 얼마고 완공 매출이 얼마래서 기말 수주 잔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완공 매출은 회계기간 개념이 들어가면은 이게 완공 매출이 매출액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이제 회계 신뢰성이 좀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경영평가 지표로서 WCAI 포괄입니다. 그 미천고공사까지 포함해서 4.2회전 2.5% 하락을 했고 스루풋율은 7.4%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하락하면 투명회계 가정을 세우는데 투명회계라 하더라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수주 판매 가격을 그 계약한 이후에 공사를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그 원재료 가격 상승에 못 미치는 그런 가격이다. 이렇게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입증은 돼요. 그 20.14%가 상승한 거로 돼 있고, 재료 비율이 한 86.4%니까 상승 압박률이 17.4%인데, 계약했을 때 이 공사 건별로 다 틀리다 보니까 그것을 뭐 평균 단가를 어떻게 한다는 것도 어렵고, 뭐 수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발표할 수는 없는, 그 산출해내기는 좀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그 수주 가격은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1차, 2차, 3차 추론, 지금 2차 추론까지죠. 이렇게 원재료 가격은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건설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뭐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건설 자재 중에서 그 회사가 소개한 그 원재료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강관인데, 이게 이 단순 평균으로 23.3%인데 KCC 건설이 아주 모범적으로 그 품목별로 매입액을 이렇게 다 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중이 철근을 제일 많이 샀거든요. 50.1%. 그 다음에 레미콘이 44.5%. 뭐 이게 이제 핵심이겠습니다. 이거 더하면은 이제 94.6%인데, 그래서 이걸 가중 평균을 하게 됩니다. 23.8% 곱하기 50.1%는 현실적으로 전체 이 재료 비중에서 11.9% 상승한 거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20.1%가 상승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KCC 건설처럼 이렇게 모범적으로 해주면은 우리가 그 좀 더 정확한 가중 평균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친절한 금자씨가 돼야 되는데, 친절한 금자씨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 친절한 금자씨는 참 그 친절했죠. 친절을 했죠. 그래서 그 어떤 흐름을 보는 경우에 그냥 할 수 없이 그래도 단순 평균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경우에는 더해가지고 이제 이 가지수로 나누는 거죠. 그래도 이제 뭐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중 평균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옳은 그 비교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여기서도 이 원재료 및 용지 매입액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외주비를 그 3분기부터 건설업에 말하자면은 그 매출 변동비 범위로 뭐 보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미천고공사를 수익으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천고공사 진행된 거에 따라서 그 수익을 인식하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그 하청업체, 그 건설업체, 도급업체를 통해 가지고 진행된 거를 진행률로 하니까 수익을 인식하니까 이게 매출에 비례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세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CSM,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66.3%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했는데 매출 증가보다 엄청 많이 증가했으니까 뭐 적자가 나는 것은 뻔한 이치일 거고요. 운영비용은 23.4%가 또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공, 현장 운영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청 중고 외에 직영 인원이 현장에서 감독한다든지 안전관리자가 나갔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또 현장에 또 격리가 또 회계하는 사람들이 또 따라 나가죠. 건설 현장마다. 그래서 정산을 이루어주고 본사하고 이런 관리 인력들이 나가서 일하는 비용들이 이런 성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 운영 비용이 2.2% 그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또 상승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쉽게 추론이 되고, 마지막 3단계에서 이 변동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 원재료 가격 상승이 됐을 것이라는 추론을 이것도 추론이긴 합니다만 입증 성격으로 또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평가 지표 때 원재료 가격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요 3단계까지 한 다음에 원재료 가격을 소개하는 게 오히려 또 좀 옳은 방법일 것 같긴 해요. 마지막에 백데이터로 확인하는 거니까. 만약에 모순이 된다면은 그 모순을 해결할 어떤 다른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또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바로 미천고 공사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미천고 공사에 대한 증감액이 있는데 전년도나 갭은 올해나 똑같습니다. 근데 미천고 공사의 갭이 대부분은 대손상각인데 청구도 하지 않은 성격의 대손상각이 과연 합리적인 회계 처리 기준인지, 저는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좀 의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죠. 미천고 공사에 무슨 아직 청구도 안 한 놈이 무슨 아직 매출 채권도 아닌데 무슨 대손상각을 하느냐. 그게 하나의 어떤 매출 채권 같은 거를 대손상각을 회계에서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냥 덩달아서 하는 거죠. 덩달아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제 의견처럼, 아니 청구도 안 한 놈이 무슨 대손상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해서 미천고 공사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827억 원이 집행이 되는데 전년도보다 21.7%나 크게 증가했어요. 직원이 또 110명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영업 매출액이 50% 가까이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무슨 흡수합병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회사가 규모가 커져가지고 110명의 인원이 증원됐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기보다도 경력사원들이 들어왔는지 평균 임금도 10.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말까지 한 8,700만 원 정도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연말 적자니까 여기 손익분기점으로 하면은 1조 7천억 원 3개월 만에 어떻게 해서든지 4조 원 가까이로 올려가지고 1조 7천억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그래도 198억 원은 낼 수 있다. 왜 낼 수 있냐? 재고가 10% 증가하면은 이건 포괄 재고입니다. 미천고 공사까지. 그러면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만족해가지고 여기서 끝내자. 그런데 만약에 재고를 줄여야 하는 어떤 특명이 있어가지고 10%를 그대로 줄인다 그러면은 영업 적자가 날 것입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아주 맹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원가 회계의 맹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스루프트 회계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전환할 때 바벨 전략으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자가 재고자산 회전율을 상승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루프스로 할 때는 손익분기점으로 내보면은 이것도 1조 한 7,675억 원 정도를 해야 똔똔이다. 수치가 그때 맞는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제한이라고 한 것은 말하자면 추가 정상 계약을 좀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까 20몇 프로 올랐는데 재료비를 3.5%만 좀 올려두고 그렇게 해서 정산 좀 해달라. 우리가 마진을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좀 이렇게 말 맞다나 발주업체한테 읍소를 하면은 야 3.5% 재료 가격이 한 20% 올랐는데 3.5%뿐이 안 올려달래요. 그러면 승인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관공서 계약이라 그래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존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마진율은 우린 그대로요. 그대로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 주장하는, 그리고 또 있는 현실 그대로고요. 그래서 이 제 그 예측 프로그램은 수주 후 정산으로 가정했는데, 빨간 거 그 재료비만 좀 올려달라. 그리고 재료 비율은 그대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여기서 각각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고, 복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상황 변수를 여러 가지가 아니지만 한번 딱 두 가지죠. 재료비를 얼마나 올릴 거냐, 그 다음에 마진율을 얼마로 결정할 거냐. 이게 그러니까 재료비율을 낮춘다는 건 마진율을 올린다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그냥 재료비만 올려달라는 전략으로 가서 그러면 1조 7천억 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득력 있게 해서 아까 원가회계는 1조 7천억이었는데 1조 7,400억, 400억을 더 좀 정산을 받는 거로, 그렇게 해도 스루프상으로는 흑자가 아니고 적자입니다. 233억 원이. 이게 무슨 조화냐?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로 산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냐? 그러면은 우리 그 재고 회전율을 9.2% 증분한 것으로 달성을 해보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진행 중인 공사를 좀 빨리 끝내가지고 수익 인식을 더 좀 추가로 빨리 하자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사 관리의 어떤 그 개선, 이런 어떤 경영 혁신적인 공사 관리 기법이 들어와야 돼요. 이런 거를 그 회사들이 돈을 들여서도 배워가지고 계획된 납기 내에 그 공사가 딱딱 끝나서 이 매출 인식이 바로바로 지연되는 거 없이 그렇게 해낼 수 있으면은 건설회사들은 누구나 다 저는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한 2조 원대를 할 수 있는 거로 해서 244억 원 이익을 낼 수 있다. 만약에 그걸 못하고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재고만 줄어드는 거로 만약 한다 그러면 적자 233억 원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마 478억 원 그 범위 내에서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범위 내에서 탄착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 역시 좀 떨어졌죠. 장부가격 대비 31%뿐이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건설 회사들이 참 안 좋네요. 그리고 KCC가 36%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정몽열씨가 29.99%, 거의 30%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 지분율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KCC 건설 3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하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보는 예측 연습 게임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